뉴욕 증시는 경기 침체가 올해 말 끝날 것이라는 경제 비관론자인 누리엘 루비닌 뉴욕대 교수의 깜짝 발언으로 4일째 상승했습니다. 다우는 전날보다 1.1% 오른 8,711의 거래를 마쳤습니다. 한편 유럽 증시도 예상을 웃도는 기업 실적 발표에 힘입어 나흘 연속 오름세를 이어갔습니다. 영국이 0.3%, 독일이 0.5% 올랐고 프랑스도 0.9%나 상승했습니다. 대북 제재 방안을 논의해온 유엔 안보리가 북핵 및 미사일 발사 등에 깊이 관련된 리재선 원자력 총국장 등 5명의 개인에 대한 여행 금지, 해외 자산 동결 등의 제재를 확정했습니다. 또 5개 기관과 2개 소재에 대해서도 제재를 취하기로 했습니다. 기획재정부가 소득세와 법인세 인하를 연기하자는 일부 의견에 대해 세율 인하 일정 연기는 검토하지 않고 있으며 발표한 계획대로 갈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슈의 마켓의 최리현입니다. 간밤에 뉴욕 증시가 나흘 연속 상승세를 이어갔습니다. 다우가 1.1% 올라 8,711을 기록했고요. 나스닥 역시 7일째 오르면서 1,885로 장이 종료가 됐습니다. 무엇보다 다우가 이렇게 상승할 수 있었던 것은 루비닌 뉴욕대 교수의 발언 때문이었는데요. 연말까지 미국의 리세션이 끝난다라는 언급이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 밖에 JP모건 체이스도 실적을 내놓았는데 보다 자세한 글로벌 증시는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실적 발표도 있었고 무엇보다 누리엘 루비니 교수의 발언도 있었는데 뉴욕 증시 마감 상황 좀 챙겨주시죠. 네, 장중 흐름을 살펴보면 오후 1시까지는 보합을 전전하던 미국 주식시장의 변화가 오후 들어서 가파르게 상승하면서 다우존스 지수 기준으로 8,700선에 접근하는 움직임을 보였습니다. 앞서 지적했었던 것처럼 루비닌 뉴욕대 교수의 경기 전망에 대한 어떤 낙관적인 시각 전환이 투자 심리를 좀 긍정적으로 자극을 했고 그동안 강세를 나타내던 달러화의 가치가 약세로 전환되면서 위험 자산에 대한 선호가 높아진 것이 주식시장의 어떤 상승의 토대가 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오늘 시장을 이끌어왔었던 주요 이슈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앞서 지적을 해드렸었던 것처럼 대표적인 비관론자인 루비니 교수의 경기 전망과 관련된 코멘트 내용에서 미국의 경기 불황이 올 연말에는 끝날 것이다라는 점을 지적을 했습니다. 물론 2차 경기 부양책이 필요할 것이다라는 내용도 포함이 되기는 했었지만 올 연말까지 미국 경기의 어떤 자유낙하의 모습은 어느 정도 진정되고 내년부터는 경기 회복에 대한 가시적인 모습을 기대할 수 있다라는 의견 등이 시장에서는 긍정적으로 작용했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또한 이런 시장 심리를 긍정적으로 만들어 주었었던 변화뿐만 아니라 역시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분에 대한 내용이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심어주는데 주요 역할을 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번 주 발표되었었던 골드만삭스 실적에 이어서 JP모건 체이스도 예상 수준을 넘어서는 양호한 2분기 실적 결과 등을 이유로 인해서 금융주들의 상승을 이끌었다 볼 수가 있겠는데요. 역시 지난 1분기와 마찬가지로 보유하고 있는 금융부실 자산에 대한 시가 평가 기준 자체를 완화시켜 줌으로써 이익에 대한 성장세가 2분기 연속 전개되었다는 점이 투자자들의 자신감을 살려주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이번 주 이 인텔 효과에 이어서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기술주들의 실적이 양호하다는 점을 들 수가 있겠는데요. 오늘 실적을 발표한 구글과 IBM 등의 실적이 전부 다 예상 수준을 전부 다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줬었고 여기에서 주목할 수 있었던 것은 이들 기술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부분이 미국 내수 부분에서 창출되었다는 측면보단 교육 조건이 좋지 못한 상황에서 수출 부분에서 상당 부분 증가되었다는 점. 그리고 유럽 시장에서 영향을 준 노키아의 실적 부분은 다소 좀 예상보다 좋지 못한 결과를 보여주었었지만 예. 노키아의 실적 악화는 결국 삼성전자와 LG전자의 시장 점유율 확대 부분에 영향을 미쳤기 때문에 국내 증시에 미칠 수 있는 충격은 제한될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기타 경제 지표들에 대한 내용을 살펴보면 실업수당 청구 건수가 1월 이후에 최저 수준으로 고용 불안이 다소 좀 진정되는 신호를 확인할 수가 있었고요. 필라델피아 제조업 지수가 생각보다는 달리 다소 예상 수준을 하회하면서 아직까지 제조업 경기 자체가 개선되지는 못하고 있다는 점을 간접적으로 확인해 볼 수 있었던 내용으로 확인해 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택 관련 지표들은 생각보다 다들 좋지 못한 결과들을 가져왔었는데요. 상반기에 주택 압류 신청이 전년 동기 대비 약 33% 증가되었다는 소식을 보여주고 있고 이는 다시 말해서 미국 가계
부실은 아직까지 시장에서는 잠복되어 있는 악재다라는 점을 간접적으로 시사할 수가 있겠습니다. 7월 주택 경기 체감 지수가 예상치를 상회하는 결과를 보여줌으로써 다행히 최근 이제 좀 부동산 경기 부분에 있어서는 좀 진정되는 국면을 찾았다는 점. 따라서 오늘 새벽 끝난 미증시의 전체적 결과는 경제 지표 부분에 있어서는 아주 만족스러운 결과는 아니지만 다행스럽게도 투자 심리를 살려놓을 수 있었던 루비니 교수의 발언 내용과 기업 실적에 대한 어떤 그 긍정적인 마인드 등이 추가적으로 상승을 이끌었었던 원동력이 되었다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인텔, 델, 휴렛, 패커드가 동반 강세를 보이면서 인텔 효과가 다시금 재현이 되는 모습이었는데요. 우리나라에도 역시 이 영향이 있죠.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가 거의 서프라이즈한 수준의 깜짝 실적 전망을 내놓은 이후로 이제는 서머 랠리를 한번 기대해 볼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분석도 많이 지금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요. 글쎄요, 글로벌 수요는 아직 좀 부족할 것으로 보여지는데 IT 업계에 이렇게 낙관적인 전망이 나오는 근본적인 이유는 어디 있습니까? 네,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IT 관련 산업의 어떤 이익 개선에 대한 정도는 단순한 글로벌 수요에 대한 측면과 미국 내수 부분에 대해서 기대를 하는 부분보다는 중국 경제에 대한 영향이 간접적으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예. 이미 어저께 밝힌 것처럼 올 상반기 중국의 성장률은 7.1%를 기록할 만큼 양호한 경제 성장을 계속되고 있다는 점을 시사한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만큼 중국 내수 시장이 상당히 탄탄하다는 점을 확인해 볼 수가 있겠고요. 네. 특히 IT 부분에서 기대할 수 있는 것은 중국의 소비 욕구가 강하고 이에 근거에 IT에 대한 어떤 수요 회복의 원동력이 되고 있다는 점을 들 수가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금융위기가 닥친 이후에 중국 정부가 내놓은 가전 하향 정책 등으로 인해서 이미 그 IT 제품에 대한 어떤 보급률을 높이기 위한 중국 정부의 노력이 어느 정도 가시적인 모습을 찾아가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또 하나는 올 상반기에만 중국의 신규 대출 규모가 6조 위안을 넘어설 만큼 이런 신규 대출이 크게 증가하게 됨으로써 소비 잠재력 자체가 향상되었고 여기에서 증가된 소비 잠재력이 IT나 자동차 등과 관련된 내구재 제품에 대한 구입으로 이어짐으로써 IT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 기대를 살려줄 수 있는 밑바탕이 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또 하나 중국 역시 현재 부동산 경기는 상당히 침체되었다고 볼 수가 있겠는데요. 통상적으로 이렇게 부동산 경기가 단기적으로 침체된다라면은 일반 소비자들의 경우는 당장 부동산 시장에 대한 어떤 투자 욕구보다는 보유하고 있는 자산을 어떻게 활용해서 어떤 잠재된 소비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한 대체재 성격의 제품에 대한 어떤 수요가 늘어나게끔 되어 있는데 이 과정에서 IT나 자동차 부분에 대한 어떤 기대가 좀 더 커졌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중요한 것은 중국 경제에 의존하고 있는 과연 한국 경제가 어느 정도 이와 같은 중국 소비에 대한 어떤 증가 모습에서 이득을 볼 수 있느냐에 대한 것을 관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요. 중국의 국가별 수익 규모를 살펴보면 올 상반기 5월까지 진행된 수익 규모를 기준으로 볼 때 연간으로 환산할 경우 올 가장 많이 수입할 것을 현재 추정하고 있는 것은 유럽연합에서의 수익 규모가 가장 클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 네. 그 다음으로는 일본, 한국은 세 번째 위치해져 있습니다. 국가별로만 만약에 나눠서 보게 된다면 일본 다음으로 중국에 가장 많이 수출하는 나라가 한국이다라고 볼 수가 있을 텐데요. 이례적으로 미국보다도 한국에서의 수입량에 대한 규모 자체가 더욱더 크다라는 점입니다. 네. 따라서 이런 중국의 어떤 왕성한 소비 여력에 대한 부분에 의존하고 있는 한국 경제의 입장에서는 오히려 미국 주식시장이나 어떤 미국 경기 부분보다 그만큼 어떤 잠재 성장률에 대한 하락 위험에 대한 그 가능성 자체가 상대적으로 낮아져 있다는 점은 상당히 좀 긍정적으로 IT 부분에 대한 기대를 가져볼 수 있는 이런 그 기본적인 그 논리가 될 수 있는 그런 부분이다라고 해석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네, IT 경기 회복은 사실상 중국 영향이 크다라는 것으로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겠는데요. 중국의 가전 하향 정책도 역시 보탬이 됐다라는 분석도 들어봤습니다. 근데 최근 들어서 특히 어제 주가 어제 그저께까지 포함을 해서 말이죠. LG전자가 나홀로 지금 약세를 보이고 있는 것을 볼 때 글쎄 반도체 쪽은 좀 강하지만 IT 내에서도 가전 쪽은 좀 약하다라고 해서 차별화된 양상이 나타나고 있다는 분석도 있거든요. 네네. 여기에 대해서는 어떤 분석하시겠습니까? 네, 우선 최근까지는 그
그 반도체 부분보다는 가전 디스플레이 부분 또는 그 휴대폰 관련 산업에 대해서 좀 더 기대를 많이 가지고 있었고 네. 외국인이나 기관 투자자들의 경우는 이런 휴대폰에 대한 비중이 높은 LG전자에 대해서 다소 좀 기대를 많이 가졌었습니다. 하지만 인텔의 실적 발표가 있은 이후 올 하반기 PC 업황 환경 자체가 개선될 거라는 기대가 높아지면서 이제는 반도체 쪽에도 관심이 증가되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결국 LG전자가 당장 나빠서라는 측면보다는 오히려 그동안에 좀 외면받아왔었던 삼성전자에 대한 비중을 두는 과정 중에 상대적으로 좀 소외되는 과정이 LG전자에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자, 그리고 국내 증시가 지금 지수로 봤을 때는요, 박스권 상단인 1450선 근처를 맴돌고 있는데 아무래도 경기 전망 그리고 기업 이익에 대한 어떤 여러 가지 혼란스러운 전망들이 나오기 때문이 아닌가 싶습니다. 박스권 상단 돌파 가능할까요? 네, 우선 시장에 대한 어떤 유동성 측면에서 놓고 본다면 수급이 상당히 불안하고 또 여전히 모멘텀 측면에 있어서는 강한 상승 동인을 가져갈 수 있는 여력은 조금 낮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앞서 말씀드렸었던 어떤 IT 부분에 대한 실적 개선 기대는 분명 큰 것만은 사실이지만 네. 어느덧 국내 전체 기업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 전체 기업 이익에서 조선업종이라든지 화학업종 등과 관련된 이런 소재 산업재 업체의 어떤 이익 비중이 상당히 높아졌는데 이들의 이익 감소가 계속 전개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결국은 EA 득실 관계에 있어서는 조금 수평적인 시장 재료가 현재 존재한다고 보는 것이 맞을 것 같은데요. 네. 다소 좀 기술적인 움직임에서 내용을 살펴보면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1400선에서 상당히 발목을 잡힌 듯한 움직임을 보이게 되는 원인 중에 하나는 장기 추세선의 어떤 그 저항대에 딱 놓여져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종합주가지수의 변동치를 상세한 로그 함수를 이용해서 현재 종합주가지수의 추이를 살펴보면 지난 90년대 후반과 그리고 2000년대 초반에 형성되었었던 고점 수준의 현재 종합주가지수가 위치해 있음으로써 상당히 그 장기 추세선에 딱 걸려있는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고 볼 수가 있는데요. 네. 이를 돌파하기 위해서는 지난 2006년이나 7년에 있었던 것처럼 중국 모멘텀이 상당히 강력하게 작용을 해야 되고 글로벌 경기 호황이다라는 것이 뒷받침이 되어야 합니다. 하지만 현재 단계에서 이런 조건이 부합되지 못하기 때문에 다소 좀 탄력적이지 못한 시장 흐름을 계속 반복적으로 나타낸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따라서 이런 박스권을 탈출하기 위해서는 현재 하반기에 추정되고 있는 기업이익이 상향 조정되는 과정 자체가 반복적으로 일어나줘야 됩니다. 현재 자동차나 IT 부분에 대해서는 이것에 대한 어떤 기대가 높아져 있지만 오히려 조선이나 화학, 에너지 업종 등에서는 오히려 하향 조정된 가능성 자체가 있기 때문에 이 하향 조정에 대한 정도가 어느 정도 제한될 수 있는지가 시장에서는 중요한 변수가 될 거라고 보여지고요. 또 최근 고객 예탁금이 13조 원 수준으로 감소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주식형 자금의 어떤 유동성 보강이 절실한 상태에 놓여져 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신규 자금이 빨리 들어올수록 시장에 대한 어떤 탄력적인 상승의 기대가 높아진다고 볼 수가 있겠고 또 하나 아까 중국 경제에 대한 어떤 기대 부분을 말씀을 드렸지만은 역시 중국만으로는 좀 버거운 시장 상황이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미국을 포함한 선진국 경기의 어떤 회복 정도 또 이들의 어떤 소비가 어느 정도 개선되는지 여부에 따라서 박스권 상단에 대한 어떤 돌파 여부가 그 변수로서 작용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쪽으로 이해하시는 것이 좀 빠를 것 같습니다. 네, 조선, 화학, 에너지 이런 섹터들의 이익 하향 조정폭이 IT라든가 자동차 같은 이런 섹터들의 이익 상향 조정폭을 좀 크게 상회하지 않는 것 역시 말씀하신 것처럼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래요. 중국과 미국이 결국은 살아나야 우리도 박스권을 시원하게 한번 뚫어볼 수 있을 텐데요. 그런데 이런 미국과 중국도 결국은 자국 내에서 발표되는 경제 지표에 또 영향을 받아서 말이죠. 자, 오늘 한 주 마감하는 금요일인데 다음 주 일정 좀 챙겨주십시오. 네, 우선 이번 주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들로 인해서 어느 정도는 그 절반가량 어떤 시장의 변수를 넘어섰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네. 다음 주에도 주요 경제 지표 및 기업들의 어떤 실적 부분에 대한 연동력이 상당히 클 것으로 현재 예상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어느덧 7월 말로 현재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7월 말에 집중된 어떤 기업들의 국내 상장 기업들에 대한 실적을 좀 더 면밀히 살펴보시는 것이 중요할 것 같은데요. 먼저 경제 지표 면에서 살펴보면 다음 주 월요일 7월 20일에는 6월 미국의 경기 선행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현재 미국 경기 부분에 대해서 다소 좀 기대하는 것은 지난해 8월 이후에 금융위기가 본격적으로 찾아왔고 경제 지표가 빠르게 후퇴하는 모습을 지난 8월 달 이후에 나타났었기 때문에 우선 6월 달까지는 다소 좀 경기 회복 정도가 좀 정체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이것이 시간이 지날수록 조금 그 개선에 대한 정도가 빨라질 수가 있기 때문에 어떤 투자자들의 어떤 기대감이 어느 정도 반영되는지를 살펴보는 것이 중요할 것 같고요. 오늘 미국의 주택 체감 지수가 발표가 되었는데 다음 주 22일에는 주택 가격 지수가 발표가 됩니다. 예. 금융주들에 대한 어떤 실적 개선을 가늠하기 위해서는 부동산 가격이 빨리 오를수록 이에 대한 기대가 먼저 나타날 수 있다는 점에서 좀 중요 있게 살펴보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예. 22일에는 일본의 1분기 GDP가 발표가 되지만 이미 지난주에 밝혔었던 것처럼 올 일본의 경제 성장률은 다소 좀 계속 하향 조정된다라는 점, 계속 마이너스 3%대에서 벗어나지 못한다는 점에 대해서 일본 경기에 대한 어떤 판단 지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대해서 염두에 두실 필요가 있을 것 같고요. 다음 주 후반에는 한국의 2분기 GDP와 관련된 내용도 발표가 되는데 최근 이미 잠재 성장률과 그 마이너스 1%대로 그 하향 조정되었었던 폭이 상당 부분 개선되었던 만큼 최근 들어서 한국 경기에 대한 어떤 회복 정도를 가늠해 볼 수 있는 어떤 시장 지표가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업들의 어떤 실적 발표 부분에 있어서는 역시 다음 주 24일에 예정되어 있는 삼성전자에 대한 어떤 실적 결과에 따라서 네. 어떤 향후에 대한 어떤 실적 그림, 마찬가지로 이런 늘어나는 실적 규모와 맞물려서 투자의 규모를 어떻게 가져갈지에 대한 어떤 청사진을 삼성전자가 어떻게 내놓는지의 여부에 따라서 어떤 시장에 대한 방향성이 측정받게 될 것으로 예상이 되어집니다. 네, 잘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오늘 글로벌 증시는요. NH투자증권 김영렬 연구원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연구원님 말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7월 17일) 금요일 뉴스 따라잡기 시간입니다. 오늘은 김성수 기자와 함께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이 7월 17일 제헌절이지 않습니까? 예, 서울경제신문 일면 사진을 보니까 이 국회 본회의장을 점거 농성 중인 국회의원들의 모습이 지금 나와 있는데, 글쎄요, 국민들의 따가운 시선을 전혀 의식을 안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신문 잘 보셨네요. 예. 예. 여야 의원들이 국회 본의장을 동시에 점거하는 웃지 못할 광경이 이어졌는데 오늘로 사흘째죠. 네. 헌정사의 길이 남을 코미디 국회 또는 뇌사 국회라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난을 반영이라도 하듯이 서울경제신문 1면과 8면에 나란히 국회 관련 사진이 실렸는데요. 1면에는 낮잠을 자거나 책을 읽고 있는 의원의 모습이 담겨 있고요. 예. 더구나 눈길을 끄는 것은 그 8면에 나와 있는 사진인데요. 국회에서 열린 대학생 토론회의 개회식 사진입니다. 김영호 국회의장의 그 굳은 표정이 눈길을 끌고 있는데요. 네. 제헌절을 맞아 열리게 된 이번 토론회는 의원님들 토론은 바로 이렇게 하는 겁니다라는 보여주는 계기가 될 것 같습니다. 예. 또 대화와 토론이 실종된 국회에서 오랜만에 토론다운 토론이 열리는 셈인데요. 참고로 이번 토론의 주제는 대입 제도 자율화와 인터넷 본인 확인제, 대량 파기무게 확산 방지 참여 등 3가지인데요. 개인적으로는 미디어 관련법이나 비정규직 문제 등을 주제로 다뤘으면 어땠을까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래요. 한 장의 사진이 사실 긴 여러 말의 어떤 기사보다 더 압축적인 메시지를 전달하는 것 같습니다. 그것이 곧 사진의 힘이겠죠. 자, 그리고 어제 금융당국이요, 외환 마진거래 제동을 걸었습니다. 사실 대박에 대한 환상은 누구나 갖고 있을 법한데 이제는 여기에 브레이크가 좀 걸릴 것 같습니다. 먼저 FX 마진거래가 어떤 것인지부터 간단하게 설명을 좀 해주시죠. 네. 그 금융당국이 외환 마진거래 증거금리를 2%에서 5%로 대폭 올리고 감시 감독도 강화하기로 했는데요. 먼저 외환 마진거래는 FX 마진거래라고 하는데요. FX는 Foreign Exchange의 약자입니다. 예. 유로나 달러 또는 달러나 엔 등 두 가지 통화를 동시에 사고 파는 거래를 말하는데요. 예. 거래 방식을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달러 가치가 내려갈 것이라고 예상할 경우에는 유로 달러를 매수할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 유로를 사고 달러를 파는 계약을 체결하는 건데요. 예. 주식 계좌처럼 시중에서 선물 회사의 계좌를 터서 HTS를 통해서 거래를 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또 24시간 거래를 할 수 있다는 점에서 개인 투자자들이 많이 몰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말씀 들어보니까 그냥 일반 주식 거래, 선물 거래하고 뭐 비슷하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굳이 금융당국이 이렇게 규제까지 하는 특별한 이유가 있나요? 예, 가장 큰 문제는 투기성이 매우 강하다는 점입니다. 증거금률이 2%에 불과해 지렛대 효과라고 얘기하죠. 예. 레버리지를 최대한 50배로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자면은 1계약이 10만 달러인데요. 2,000달러만 있으면은 거래가 가능하다는 점입니다. 전거금 우리 돈으로 260만 원으로 최대 1억 3천만 원까지 베팅을 할 수가 있는데요. 네. 환율이 1%만 움직여도 투자 금액의 절반인 130만 원을 딸 수 있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이 같은 이유 때문에 직장인이나 주부, 심지어 대학생들까지 FX 마진 거래에 뛰어들고 있는데요. 문제가 되는 것은 개인 투자자들이 이만큼 큰 수익을 거둘 수 있는 만큼 쪽박을 찰 가능성도 크다는 점입니다. 예. 환율이 예상대로 오르더라도 변동성이 클 경우에는 한 번만 출렁해도 반대 매매를 당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예. 특히 개인 투자자의 경우에는 투자 금액이 적기 때문에 시간과의 싸움에서 질 수밖에 없습니다. 때문에 현재 그 레버리지를 50%를 걸 경우에는 1%만 예측과 빗나가더라도 반배 매매로 청산할 수밖에 없는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실제로 금감원 자료에 따르면 전체 계좌 한 6천 개 정도가 되는데요. 손실을 보고 있는 계좌가 90%에 달하고 매매를 시작한 지 15일 안에 보름 안에 반대 매매를 당한 경우가 70%에 달합니다. 더구나 3일 이내에 반대 매매를 당한 경우도 40%에 달하는 형국이라 이러한 이유로 이제 당국이 증거금리를 대폭 올리고 투기 거래를 막고자 한 것입니다. 네, 보다 구체적으로 개인들의 투자 손실 규모를 또 체크를 해보니까요. 지금 기사를 보니까 2007년에는 118억 원이었던 것이 올 들어서는 그냥 5달 만에 그냥 449억, 450억 가까이나 됐는데요. 이거 개인 투자자들한테만 손실의 책임을 물을 수는 없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좋은 지적입니다. 사실 선물회사나 금융당국의 책임도 있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예. 선물회사의 경우에는 FX 마진 거래가 수익이 많이 남는다는 이유로 투자자를 부추긴 측면이 있는데요. 네. 일부 선물 회사는 강남 지역에 전용 트레이딩 센터를 마련해두고 투자를 유도하고 있으며 지난해의 경우 한 선물 회사는 FX 마진 거래로 얻은 수익이 자본금의 30%에 달하자 선물 회사들이 너도 할 것 없이 참여하고 있으며 증권사들도 이에 가세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또 한편으로서는 불법 사설 업체들이 기승을 부리고 있는데요. 연 수익이 30%에서 60%라는 고수익을 내걸고 유사 수신 행위를 하는 경우가 빈번했습니다. 실제로 제가 아는 선물업계 관계자는 대구 지역에서 이 같은 다단계식 유사 수신 행위 현장을 직접 가보고 그 위험성을 예고하기도 했었는데요. 네. 또 인터넷에서도 불법 투자방이 성행을 하고 있습니다. 인터넷 들어가서 검색해 보시면은 각종 블로그나 투자방들이 많이 발견할 수 있을 겁니다. 이 때문에 금융당국은 불법거래 신고센터를 마련하고 암행 감사에 나서는 등 단속을 강화하기로 한 것이죠. 또 한 마디 더 붙이자면 서울경제 기사에는 나오지 않았는데요. 네. 마침 어제 같은 날 금융위원회에서는 12개 증권사들의 선물업 예비 인가를 의결을 했습니다. 이 중에서 대우, 현대 등 7개사는
국내는 물론 해외 분문을 모두 신청을 했는데요. 이게 이 예비 인가가 본인가로 이어가게 되면은 이들 증권사들도 FX 마진 거래가 가능하게 된 것입니다. 네, FX 마진 거래 간단하게나마 들어봤는데 하이 리스크, 하이 리턴이라는 점 꼭 명심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자, 끝으로 외신 하나 간단하게 보죠. 중국이 자국 기업의 해외 직접 투자를 허용하기로 했죠? 네, 중국 정부가 자국 기업들의 해외 직접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서 그동안 묶어놨던 규제를 완화했는데요. 다음 달부터 해외 투자에서 얻은 수익을 그대로 해외에서 재투자할 수 있도록 한 게 주요 내용입니다. 마침 그저께 중국의 외환 보유액이 세계 최초로 2조 달러를 넘어섰다는 소식이 전해오자마자 그 다음날 바로 이 같은 기사가 나서 눈길을 끌었는데요. 네. 한편에서는 이 같은 규정 완화로 전 세계 M&A 시장에 중국에 의한 지각 변동이 일어나지 않을까라는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동안 중국 정부 차원에서 M&A가 이루어졌지만은 개별 기업 차원에서도 중소규모 M&A가 활성화될 가능성이 커졌다는 거죠. 실제로 정유업체 시노팩이 스위스 원유 탐사 업체인 아딕스를 최근에 인수했고 페트로 차이나가 싱가포르에 페트로리엄을 사들인다는 점을 감안할 때 이 같은 전망을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자원 블랙홀이라고 불렸던 중국이 이제는 기업 블랙홀로 다가올 수 있다는 점을 예상할 수 있습니다. 예, 중국이 만약에 기업 블랙홀이 된다 할지라도 우리 알짜 기업이 그 블랙홀에 좀 빠져들진 않았으면 좋겠네요. 자, 이렇게 해서 오늘 뉴스 따라잡기 시간은 서울경제신문 김성수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김 기자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간밤에 뉴욕 주식시장이 나흘 연속 올랐습니다. 다우가 1.1% 상승해 8,711로 장이 종료가 됐고요. 무엇보다 나스닥이 7거래일째 계속 오름세를 보이면서 어제는 1,885로 끝이 났습니다. 무엇보다 이렇게 다우가 오를 수 있었던 것은 루니엘 루비니 뉴욕대 교수의 발언 한마디 때문이었는데요. 연말까지 미국의 리세션이 끝날 것이다라는 것이 커다랗게 호재로 작용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이밖에 JP모건 체이스 역시 좋은 실적을 내놓았는데요. 보다 자세한 우리 시장 소식은 1시간 뒤에 출발 센 증시를 통해 전해드리겠습니다. 고맙습니다.